자, 11장 내용은 물 환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어떤 자원의 특성들, 그리고 물의 오염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다룰 텐데, 이후의 내용들은 뭐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우리 자연 환경을 이루는 또 우리 생활 환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배경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다루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물의 오염과 관련돼서 미국의 커버 스토리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콜로라도 리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국의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하천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베이진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베이진. 베이진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글쎄요 뭐랄까요 유격이라고 표현하는데 유격 강의 유격이라고 그러는데 자 강이 지금 이렇게 한 줄기가 흐르고 있죠. 그 강의 면적 자체는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되겠죠. 한 선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베이진이란 말은 뭐냐면 그 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만한 큼의 지금 땅들이 협동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떨어진 빗물들은 그 강으로 결국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이 여러분 아무리 평평하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경사는 결국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물방울, 빗방울 한 방울이 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지점에서 여기로 흐를 거냐, 여기로 흐를 거냐가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베이진이냐, 이쪽 베이진이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하천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연하천이라는 게 그래서 하천에 흐르는 물 자체는 별로 그렇게 면적을 크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 하천이 유지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그 하천의 유지에 관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 하나, 하천 하나 꾸준히 물이 흐르는 어떤 그런 유역 환경이라는 것들이 그만큼 굉장히 크고도 민감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한강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 한강이 우리나라의 규모치고는 굉장히 강이 두텁죠. 그리고 물이 많이 흐르죠. 그래서 이 한강이 서울을 흐르니까 뭐 서울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물인가 보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한강 발원을 어디서부터 합니까? 거의 동해안 끝까지 가세요. 태백산맥에서부터 해요. 말하자면 이만큼이 결국 한강의 유역인 셈이야. 이만큼의 땅덩어리가 한강으로 물을 모아줘서 결국 한강이 되는 셈이에요. 흐르고 흘러서 한강으로 모여든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 보면 대천덕 토레이 신부님을 기리는 이제 칼리지도 있지만 이 토레이 칼리지 기원이 되신 토레이 신부님이 세웠던 그 태백산맥에 있는 예수원이라고가 있어요. 예수원에 가면 삼수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삼수령. 삼수령이 남쪽으로는 낙동강 발원지가 되고 서쪽으로는 이제 한강의 발원지가 되는 그 태백산맥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근데 북쪽으로 흘러가는 강이 없는 게 아쉽더라. 네, 북쪽으로 우리가 물을 흘려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인 강을 흘려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어떤 그 태백산맥 삼수령 부근을 이 토레이 신부님이 자기가 이제 예수원 사역을 가는 기점으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강이라는 게요.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강이 아니야. 한반도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베이진들이 물을 모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연하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하천 하나가 물이 흐른다는 게요. 그냥 거기다가 물이 흐르니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거대한 양의 토양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식생들이 관여하는 그런 문제다. 자, 지난번에 그래서 얘기했지만 그래서 속칭 환경운동가들이 자연하천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저는 어떨 때는 되게 황당해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조그마한 하천을 하나 뭐 복구를 하는데 자연하천으로 만들라. 그 말은 뭐냐면 도시 전체를 다시 베이진으로 회복하라는 얘기야. 그럼 도시들 어떻게 해? 다시 다 갈아엎고 숲으로 만들어야지. 경사로로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하천처럼 생긴 거하고 실제 자연하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베이진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리조나하고 그 근처에 있는 강들이 하나 흐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면적들이 작용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물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물의 어떤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면적들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을 막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특별히 강 하구에 대도시들이 발달해 있거든요. 보통 강 하구에.
그런데 그 강 하구에 그래서 대도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 상류에 있는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보존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수자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면서 개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제를 안게 되고 있죠. 그래서 강 하나를 놓고 상류와 하류 간의 어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 어떤 상수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쪽을 개발 못하고 그저 식당이나 근근히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큽니다. 근데 서울에 천만, 수도권 2천만이라는 인구를 수자원을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정당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들은 하천 하나가 유지가 된다는 것들이 자연의 큰 협응 체계의 결과다. 그냥 물 한 줄기가 흘러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들 여러분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댐을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그 강이 굉장히 이제 고여 있는 호수처럼 이렇게 변해버리면서 문제는 이제 이것 수자원을 쓰기 위해서는 물을 가둬놔야 되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전기를 생산하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 때문에 역시 하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류에 또 어떻습니까? 자연환경과 토양들이 또 변형이 일어나는 것들이 어쩔 수가 없죠.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겨야 되고요. 사람들이 사는 삼터가 또 어떻게 됩니까? 호수 바깥으로 또 이전을 해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이미 6, 7, 80년대에 계속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그럼 가장 본질적이고 궁금한 질문으로 Will we have enough usable water? 그냥 물은 많아요. 그냥 물은 바닷가 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구상의 4분의 3이 다 바닷물이야. 그렇다고 물이 우리가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서블 워터는 항상 적어요. 유서블 워터라는 건 뭡니까? 일단 바닷물, 염분이 있는 물은 못 써. 우리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잔에다 그냥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염분이 없는 물이라고 하더라도 오염된 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유저블 워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지가 않다라는 게 지금의 이제 의혹이라는 것이지. 자, 그럼 우리가 왜 충분하지 못한 물 때문에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wasting it, 낭비를 하고 있다. 또 오염시키고 있다. 오염시키니까 한쪽에서 오염을 막 시켜. 그리고 한쪽에서 오염을 막 정화시켜 먹기 위해서. 이렇게 더블로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물의 오염과 관련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또 언더프라이싱, 너무 낮게 가격을 책정했다는 거죠. 지나치게 낮은 가격 책정. 그러니까 물값이 너무 낮은 것들도 물이 오염되는 수자원이 고갈되는 원인 중에 하나다.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떠냐? 과연 우리는 enough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One of every six people, 6명 중에 1명꼴로 전 세계적으로는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물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갈까? 우리도 수돗물 마시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수돗물은 전 세계적으로 내놔도 진짜 가장 깨끗한 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못마땅해서 생수를 사 먹고 정수를 해 먹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수돗물 정도면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 유럽도요, 웬만한 나라에선 석회질이나 이런 게 많아서 물을 함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아. 근데 우리나라 물 정도면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먹을 만한 물이라는 거야. 그런 물이 수도만 틀어도 나오는 나라들이 내가 볼 때 전 세계적으로 10분의 1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유엔에서 2030년 이후에는 갈수국이라는 게 한문을 내가 까먹어서 써먹지 못하겠다. 갈증할 때 갈자예요. 그러니까 물에 갈증이 생기는 나라다.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 리포트가 발행되었을 때 그 인터넷에 기사가 났어요. 그 기사 밑에 답글들을 쭉 봤는데 자,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은 인터넷에는 굉장히 여러분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니 이거는 또 무슨 음모냐.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갈수국으로 지정하다니. 우리나라에 무슨 물이 부족하냐. 삼면이 바닷가고 강도 많은데 이런 답글들이 쭉 있고 그게 오히려 대세더라는 거야.
참으로 무식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면이 바다면 뭐합니까? 그건 유서블 워터가 아니에요. 둘째, 우리나라가 물이 충분하다는 걸 뭘로 여러분 근거를 삼어? 수돗물 틀면 콸콸 나오니까. 여러분,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 시스템에,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데 있어서 지하수를 끌어들이고 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은 거는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부유하기 때문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물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강수량은 많지만 강수량이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시간대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내릴 때 와당 내려버려. 그걸 받아서 자연계가 머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물 사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국토의 면적은 작죠. 당연히 내리는 비의 면적도 작아요. 그러면서 인구 밀도는 높죠. 물이 부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데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왜 물 부족한 걸 모르냐?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도 물 문제 없어요. 먼 데서 파이프 끌어서 오면 돼. 바닷물을 디설리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담수화하는 시스템을 석유 써서 막 돌리면 돼. 물 공급하고 살아요, 그렇게 되면. 두바이 같은 데도 물이 부족합니까? 어디? 그렇지 않죠. 돈만 많으면 물을 사오면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급격히 다운된다. 우리나라가 한 1960, 70년대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처럼 우리가 물을 풍부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인데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운 기억이 있어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잠깐 어디 나간다 그러면서 자 뭐 2시에서 4시 사이에 수돗물 나오니까 그때 수돗물 받아놔 그러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 놀다가 까먹고 이제 수돗물을 안 받아놔. 그럼 엄청 혼나는 거죠 나중에. 수돗물이 나오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늘 공급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수돗물이 풀로 이렇게 공급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아마 90년대 넘어가면서 풀로 공급됐을걸요. 여러분 이런 지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풍요로움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자원, 풍요로운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누린 것들이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이렇게 있어 온 게 아니에요. 최근에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세계가 또 다른 어떤 경제적인 공황으로 간다.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실제로 뭐냐? 세계적으로 가장 최상위권 생활 환경 있는 사람들이나 누리는 그런 어떤 풍요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경제력을 잃게 되면요. 당장 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기름도 없고 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강의 오염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도 없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충분히 물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을 겪는 나라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걱정하면서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치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이미 갖춰진 줄 알고 있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경제력이 삐끗하면요 환경적으로 터져나올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물이라는 거예요. 물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의 71%가 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들은 많지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물은 그래서 경제적인 이슈예요. 환경적인 이슈이기 전에 환경적인 이슈이지만 경제가 그걸 덮고 있습니다. 근데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이 이슈가 그러니까 그대로 드러나는 거고 우리처럼 어느 정도 사는 나라에서는 그 이슈가 덮여져 있는 것뿐이지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물 문제가 없는 나라는 본질적으로 없는 나라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fresh water availability 우리가 쓸 수 있는 fresh water 민물의 전체 비율은 0.024밖에 안 되네. 지구 전체의 물 중에서 그라운드 워터 지하수죠. 레이크 호수, 강, 하천, 개천 이거 다 합해봤자 0.024밖에 안 되더라. 자, 이런 어떤 물이 순환하는 시스템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바다에서 증발돼서 올라와서 구름이 되죠. 구름이 지상에다 물을 뿌리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물 자원이 충분하려면 비가 많이 오기도 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서 앞에 물의 순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미 다룬 적이 있었죠.
물을 지상에 한번 뿌렸을 때 바로 바다로 내려보내는 시스템이 제일 좋지 않다. 그야말로 이렇게 육지가 머금고 있으면서 야금야금 내보내야 돼요. 야금야금. 그럼 육지가 물을 오래 품고 있으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 당연히 나무가 많아야 된다. 나무. 나무가요, 땅 속에 있는 물들이 흘러가지 않게 다시 뿌리로 쫙 뽑아 올려요. 그 다음에 모세관 현상으로 나뭇잎까지 다 보낸 다음에 걔네들을 트랜스피레이션, 우리나라 말로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 쉽게 표현하자라고 그러면 나뭇잎이 물방울을 공기 중에 평평 스프레잉 튀겨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공기를 습하게 하고요. 다시 그래서 육지에서 다시 구름이 생성돼서 또 비가 내리게 하고, 돌고 돌고 돌면서 강물도 흐르고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지하수도 충전이 되고요. 그러면서 호수나 이런 어떤 하천들도 발전이 되고요. 그러면서 기온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자, 이런 것들이 숲의 작용이에요. 숲을 없애고 도시가 팍 들어섰다. 비가 많이 내린다. 자, 그리고 희한하게 도시화가 발생된 곳에 최근에 도시화가 발생되는 곳에 또 비구름을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관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비를 끌어들인다는 거야. 딴 데로 가야 될 빗물을 자기들이 다 끌어들인다는 거야. 끌어들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머금고 오랫동안 자연들과 함께 나눠요? 그렇지 않죠. 아스팔트 위에 비가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재빨리 빗물이 막 쇄도하면서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도를 따라서 바로 해서 바다로 쏙 들어가 버리죠. 자연이 머금을 물을 우리가 그냥 바로 고속도로를 통해서 바다로 돌려보내는 거야. 굉장히 잘못된 시스템이죠. 그래서 도시와 어떤 사막화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도시가 많아지면요, 사람의 입은 많아지는데 토양 지역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작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 부족의 문제가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무조건 육지에서 바닷물을 빗물을 돌리고 오랫동안 돌리는 것들이 물 부족 해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이런 진짜 엄청난 사막화 현상. 지금 보면 애들이 꼬마가 더 꼬마를 데리고 있으니까 뭐 의젓하긴 한데 딱 봐도 한 5살밖에 안 된 것 같죠. 그런 애가 이런 진짜 바싹 마른 땅, 물이 전혀 없는 땅이니까, 자, 이런 땅에서 물이 있는 땅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어야 되겠어요? 1, 2km로 되겠어요? 하루에 막 2시간, 4시간씩 걸어가서 물 한 바가지를 떠와야 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갈증의 문제일까요? 아니지, 사회적인 문제죠. 이런 아이들의 일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생의 절반이 모든 에너지가 물을 떠오는 다 해소돼 버리는데, 무슨 자아실현이니 무슨 뭐 교육이니 인권이니가 어디 있겠어요. 물이 인권이고 물이 교육이죠. 그만큼 물 부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야. 물을 또 해소하는 여러 가지 우리 수자원의 어떤 내용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지하수입니다. 그라운드 워터예요. 실제로 그라운드 워터에서 우리가 물 수자원을 상당 부분 많이 해결하고 있어요. 특별히 도시화가 된다 하면은 강들이 많이 사라지고 습지, 호수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서 물을 퍼올리는 이 지하수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로 가면요, 시골 전원주택 이런 데는 수도가 공급 안 되는 데가 많아. 그런 데는 자기 스스로 이렇게 땅 속에다 파이프를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지하수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땅이 있어요.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지하수라 그러면 땅 속에 물이 이렇게 있는 줄 알죠? 땅 파고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이상 파고 들어가 봤죠? 이렇게 물덩어리가 되어 있는 줄 알죠? 그건 여러분 좀 잘못 오해고요. 자, 여기도 토양이야. 토양이고 돌이고 그래요. 돌인데 뭐냐면 습기가, 물기가 차 올라와 있는 레벨이 이 정도 된다는 거야. 밑에도 흙이고 돌이에요. 다만 위에는 물이 직접 차 올라 있지는 않고요. 밑에는 이렇게 수위가 올라와 있는, 수압이 차 있는 이런 어떤 땅덩어리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토양 가운데 꽉 포화되어 있는 상태가 생긴다. 그게 바로 그라운드 워터를 캐낼 수 있는 시점이 되고요. 그래서 포화 지역이다. 물이 토양 가운데 포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포화 존, zone of satura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물이 포화되어 있는 그 땅속의 어떤 형상이 뭐 이렇게 들락날락 하지 않겠죠. 중력 때문에 고르게 평평하게 유지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워터 테이블이다 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라운드 워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지각
지각상의 용어로는 에퀴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역시 지하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하수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이 지하에 물이 유지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스며들어서 결국 밑바닥에 가서 물이 충전되겠죠. 그게 바로 내추럴 리차지예요. 또 그리고 옆에 흐르는 강이나 바다나 이런 데서 옆에서부터 와가지고 물이 차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레이터럴 찰지, 옆에서 물을 충전해 준다라고 해서 레이터럴 리차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첫째, 그러니까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위에 아스팔트로 딱 막아버리고 도시가 다 그걸 빼앗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지하수가 충전되는 것들, 충전되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또 역시 자연계에서 수자원이 공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제 서피스 워터가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볼 수 있는 전부죠. 땅 위를 흘러가는 물. 이거는 뭐 비가 왔을 때 땅 위로 흘러가는 물들 있죠. 하천이 생기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러는 물 있죠. 근데 그 비율 자체는 지구상의 전체 수자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눈에 띄는 거가 그거다 보니까 그게 수자원의 전부인 줄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은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활용을 못한다라고 지금 대략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비가 와가지고 땅 위에 물 고이고 하는데 그 물 가지고 우리가 가져가서 뭐 정수하거나 아니면은 바로 뭐 세수를 하거나 이런 적 없죠. 대부분 그냥 흘러가 버리고 하수도로 가버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뭐 어떤 어 뭡니까 빗물 탱크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쓰는 경우도 또 종종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 물을 흘러가 버리죠. 실제로 그래서 런오프 땅 위로 흘러가는 물은 실제로 우리가 거의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나마 농업 분야에선 빗물을 바로 받아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도시에서는 10%밖에 안 되고 산업에서도 거의 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빗물을 우리가 빗물 자원을 바로 받아서 그냥 바다로 돌려보낼 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가지 수자원 형태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빗물 시스템, 빗물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물 부족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쭉 나와 있고요. 미국의 물 부족과 관련된 여러 이제 지도 현상들이에요. 보면은 이 파란색이 셀수록 강수량이 더 많은 곳이죠. 뭐 미국의 국토는 뭐 그야말로 축복을 받은 국토이기 때문에 뭐 농사나 뭐 산업, 뭐 무역 모든 것들에 이제 굉장히 적합한 국토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수량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또 더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수자원 부족의 문제들이 갈등의 요소를 또 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강들이 보통 사람이 별로 없는 주에서부터 사람이 많은 주로 이렇게 흘러. 우리나라도 똑같죠. 팔당이나 아니면 강원도, 태백, 팔당 이런 데서부터 물이 흘러서 서울까지 흘러가면서 서울 근교에 2천만의 사람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쪽 사람들이 오염도 못 시키고 개발도 못 하고 자기들은 딱히 남는 것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캘리포니아가 살기는 다 좋은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 그러니까 네바다나 유타에서부터 흐르는 강물을 받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공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주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자원을 놓고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수자원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이 그걸 커버하고 있죠. 근데 경제력이 더 이상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강이 A라는 도에서 B라는 도로 흐른다고 쳐봐. 근데 A라는 도는 인구 밀도도 낮고 개발 정도가 낮고 강을 보존해야 되는 상류야. 근데 B라는 도는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고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B라는 도에서 생기는 어떤 세수를 가지고 A에다 대충 지원을 해주면서 무마를 하겠지만, 자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무너진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도에서 야 우리 너네들 세수도 우리한테 주는 거 없는데 왜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너네들한테 공급해줘야 돼? 우리도 개발해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지역이 물을 놓고 그야말로 분쟁을 빚게 돼요.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도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 어떻습니까? 국가 간에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갈등 생길까요? 갈등 생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여러 분쟁 시스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수자원이 고갈되고 점점 환경 문제가 심해진다. 전쟁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미래가 그동안 19세기, 20세기는 석유 전쟁이었다라고 그러지만 미래는 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이 바로 이런 시나리오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활용하는지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욕조 하나에 한 151리터가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참고로 우리 성인 한 사람이 1인당 보통 쓰는 물의 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균 얼마 정도일 것 같습니까? 몇 리터를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굉장히 여러분 소박하고 검소한 척 대답하더라. 한 뭐 50리터? 뭐 100리터? 이런 얘기해. 절대 아니죠. 이미 400리터를 넘어간 지 오래됐고 아마 700리터까지도 갈 거요. 여러분 쓰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 그것도 가서 화장실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물도 그게 한 내가 볼 때 한 7, 8리터 되지? 한 번에 플래싱 할 때 내려가는 물이 7, 8리터가 돼요. 그리고 하루에만 써도 벌써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100리터를 쓰네. 거기다 샤워 한 번 하고 물 마시고 여러분 밥 먹고 하는 것들로 다 음식에도 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요리가 된 거죠. 자, 그런 거 치면 400리터 훨씬 더 넘어가더라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물을 많이 쓰는지는 자, 이 밑에 나오는 물자에 들어가는 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커피 한 잔인데 그게 그럼 한 뭐 200ml? 그거밖에 안 될까? 아니지. 커피를 가공하는 것, 또 그리고 이런 식기를 갖다 세척하는 거 다 비용 포함돼야 되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이 욕조 한 통이라는 거야. 151리터라는 거야. 빵 한 덩어리가 4텁. 햄버거 패티 하나가 16텁. 이거는 어디부터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어요? 소를 먹여 살리는데 그 소를 먹여 살리기 위한 목초를 기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물,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셔츠 하나가 17. 청바지가 왜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이거는 염색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물이 들어가기 때문이지. 뭐 자동차 집 이런 거 상상하기 어렵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제품에 얼마나 많이 물이 들어가는지 실제로 보이진 않아도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 중에 굉장히 많은 물이 이미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제 우리가 물 수지 관계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역 수지란 말은 많이 들었죠. 무역 수지란 건 뭐냐? 자, 주거니 받거니 가장 이상적인 무역은 우리가 판 만큼 사가지고 서로 이익도 안 남기고 공평하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교환의 이익만 누리는 것들. 그러면서 공평하게 사이좋게 잘 사는 것들을 우리가 균형 무역이라고 그러잖아. 균형 무역. 그래서 무역 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인 게 좋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물 수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물 수지라는 게 뭐냐면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농산품을 팔았어. 근데 B는 A라는 나라에 물이 거의 안 들어가는 뭐 일종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공산품을 팔았다고 쳐봐요. 무역 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B라는 나라의 제품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100만큼의 물이 들어갔는데 B는 A에 수출하는데 50밖에 안 들어갔어. 그럼 A 입장에서는 물이 마이너스 50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A라는 나라는 장기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는 거죠, 여러분들. 물을 직접 퍼다 주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결국 물을 다른 나라다 줘버리는 셈이 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가 사막화에 빠지고 마실 물이 줄어들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역 수지뿐 아니라 물 수지라는 어떤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서 국가 간의 어떤 교역이나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물수지가 생기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시 워터는 어떤 나라건 지금 대부분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요, 60 countries will face water stress. 물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2050년에는. 저는 거기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금 상당 기간 동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 경제 산업 체계가 이제 상당 부분 멈춰서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 부족 문제는 지금 현재 물 부족 문제는 경제력에 의해서 덮여져 있어요. 근데 경제가 다운되기 시작할 때 그때 또 물 문제가 본격적으로 또 드러나면서 경제 문제랑 환경 문제가 동시에 이제 더블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고통의 기간을 겪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래서 전 세계는요, 물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역이 활성화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걸 잠깐 모르고 있을 수 있더라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들이 걱정이라는 거죠. 자, 지금 빨간색이 될수록 물이 부족한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남한 부분만 벌써 물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 단계로 이미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물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먹을 만한 프레시 워터의 공급을 늘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물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강물로 런오프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죠. 지하수를. 특별히 농업에 있어서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지하수 공급이 끊어진다라고 그러면은 농업 생산이 멈춥니다. 전 세계가 식량난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하수를 지금 다른 모든 물보다도 지하수가 지금 급속히 고갈되어 가고 있더라는 거야. 자,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것들 증거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 2년 전만 해도 서울의 잠실이나 이런데 뭐라 그러지 그걸 갖다가 공동현상?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땅이 푹 꺼져 버려서 거의 뭐 지옥처럼 막 땅이 가라앉는 그런 현상들이 서울에서도 발생했었죠. 그게 왜 그래요? 땅이 이렇게 있는데 땅 속에 사실은 뭐냐면 물이 이만큼 차 있죠. 근데 물을 갖다가 누가 파이프라인을 다 빼먹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물이 단단하게 차 있는 포화존인데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흙과 흙 사이가 물로 채워져 있었는데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암만 해도 그 요 밑에 있는 집안의 밀도가 줄어들겠죠? 밀도가 줄어드는데 위에는 계속 뭐 건물이 지어지고 차가 달리고 점점 무게는 늘어나. 힘든데 하다가 왕창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볼 때는 뻥 이렇게 싱크홀이라고 그런다. 싱크홀이라고 그러죠. 싱크홀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서울에 이런 일들이 최근에 여러 번 나타났거든요. 그럼 뭐의 증거입니까? 그만큼 지하 수위가 이미 고갈돼 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서울 같은 데는 공사할 때 싱크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최수층이 지금 고갈돼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프레시 워터 공급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를 안게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하수의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냐면은 보세요. 자, 이렇게 땅이 있고 우리가 집을 짓고 여기 살고 있다고 쳐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갖다가 파가지고 지하수 위가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자, 파이프라인으로 지하수를 차가지고 자기 집에 이제 물을 공급했다고 쳐봐요. 그런데 바로 여기가 이제 옆집과 우리 집의 경계야. 옆집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 사람은 그런데 지하수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물 부족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수돗물을 먹을 수 없고 하니까 지하수를 좀 파야 되겠다 하고 딱 파가지고 펌프를 막 돌리는데 물이 하나도 안 나와. 뭐지 했더니만 이 양반이 이미 다 끌어다 쓴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지하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땅은 내 땅인지 네 땅인지가 경계가 있는데 땅 속에 있는 물은 전체가 다 연결돼 있죠. 워터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평평하게 이게 끝까지 연결돼요. 바다, 하천까지 다 연결되더란 거야, 이만큼이. 그러니까 내가 빼먹으면요, 내 것만 빼먹는 게 아니야. 정확히 여기서 물이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옆집에 있는 물까지 내가 다 뽑아먹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으로서는 자기는 한 번도 뽑아낸 적이 없는 지하수가 이미 고갈돼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환경을 파괴하고 수자원이 고갈되는 이유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짐작했다라고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더 심각하죠. 자, 어차피 네가 A라고 치고 B라고 칩시다. 어차피 A가 보니까 물을 다 빼먹을 것 같아. 그럼 기왕에 빼먹는 거 나도 같이 빼먹자 해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많이 빼먹나 내가 많이 빼먹나 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자원을 남용해버리겠죠. 어차피 놔두면 저놈이 다 먹으니까. 뭡니까? 이런 형태의 낭비라든가 자원 파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트레저디 오브 더 커먼스라고 그래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공유지의 비극. 공유자원, 공유지라고 그러니까 좀 번역이나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공유하고 있는 자원들은요 항상 비극으로 결정나. 왜냐, 사람들의 이기심이 같이 쓰는 거면은 자 같이 지속 가능하게 오래 씁시다 이렇게 안 되고, 어차피 놔두면 누군가가 다 써버리니까 내가 더 많이 써버려야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시작해. 하루에 3마리만 잡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어부가 어느 날 갑자기 4마리 잡아서 뭐 까짓 거 어때? 1마리 이익 더 올려서 우리 가족 더 잘 살지. 그럼 옆에 있는 어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저 사람 4마리 잡네? 까짓 거 나도 4마리. 뭐야, 난 5마리. 자, 이런 연결고리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10마리, 20마리 막 잡아서요. 결국 고기에 씨가 마르겠죠. 자,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자원들에 생기는 그런 어떤 극단적인 자원 소모 현상을 우리가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하수라든가 바다라든가 강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공유지의 비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문제는 바로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수가 특별히 경계가 없는 자원이다 보니까 이런 공유지의 비극에 어떤 희생 대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물을 공급하는 두 번째 방법, 댐, 저수지, 송수 시스템. 그러니까 저수지에다 물을 많이 받아놓은 다음에 그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으로 멀리 도시까지 보내죠.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파리에 보면 세느강이라는 게 흐르잖아요. 세느강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자연강이 아닙니다. 멀리 이미 중세 때 멀리 400km 멀리에 있는 강으로부터 도시까지 운하로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로마 시대에도 심지어 로마를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산 위에 있는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기도 했죠. 이런 송수 시스템, 이런 것들은 인류가 이제 도시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겼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들이죠. 지금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물을 공급하는 또 다른 마지막 방법,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것들인데, 알겠지만 여러분들, 담수화라는 거, 담수화라는 거는, 자, 솔트 하면 염분이죠. 그래서 디설리네이션 하면 솔트를 없애는 것, 분해하는 것이란 뜻이 돼가지고 이 해수를 담수화라는 용어로 이제 부르게 돼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프레시 워터 서플라이를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보통 뭐냐, 지하수, 그 다음에 강에다 댐을 만드는 거, 수원지를 만드는 거, 디설리네이션 뭐 등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지하수를 쓰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특별히 농업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근데 농업에서 특별히 지하수를 너무 남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남용. 특별히요, 우리나라처럼 논농업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물을 많이 써요. 그래서 지하수를 굉장히 과다하게 쓰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하수를 쓰면서 지하에 또 탱크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 폐기물질 창고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거나 헐어서 바닥으로 새요. 결국 지하수가 오염돼 버리죠, 이렇게. 근데 지하수는 어떻게 돼? 옆으로 다 뚫려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옆으로 다 뚫려 있어. 그러니까 오염이 내가 오염시키더라도 결국 옆집에까지, 옆 나라까지 오염이 계속 퍼져나가더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지하수를 갖다가 쓰고 있는 것들의 여러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와 나라가 서로 간에 지하수를 막 공유지로 막 뽑아 쓰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가만 놔두면 지하수가 어떻게 되냐, 조금씩 차고 들어가겠죠. 근데 차고 들어가는 걸 위에 도시화가 생김으로써 지하수가 충전되는 걸 막고 있어. 거기다 뽑아 쓰긴 많이 뽑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자연적으로 충전되는 것보다 4배나 빠르게 지금 고갈시키고 있다. 그래서 싱크홀 막 생긴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지하수를 지나치게 많이 뽑아 쓰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 이런 분포가 지금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되면 어떡하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고갈을 막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돗물에 요금을 매기듯이 지하수에도 요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옆집에 지하수까지 다 뽑았어도 그걸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땅속의 사정을 누가 알겠어? 자, 땅속에다가 이 쓰레기 폐기물을 묻어가지고 지하수를 다 오염시켜. 그래도 누가 알아요? 모른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책임감 있게 지하수를 사용하게 하려면은 지하수를 개발하고 물을 뽑아 쓰는 만큼 이것도 또 세금을 매기고 요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하수가 이제 고갈되고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인류가 눈을 또 돌리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른바 딥 에퀴퍼라는 게 있어요. 딥 에퀴퍼. 더 깊은 지하수층이 또 있네. 대수층. 그러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요, 1차 대수층이 나와요. 근데 더 깊이 몇 킬로미터 단위로 파고 들어가면은 진짜 지각을 바치고 있는 거대한 또 다른 에퀴퍼가 있더라는 거야. 에퀴퍼 1이 있고 에퀴퍼 2가 있어. 에퀴퍼 2가 훨씬 더 거대한 대수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가 암만만이 내려도 육지를 다 덮을 수는 없다 해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뭐 신화적인 일이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비가 내려 홍수라고 하지만 비가 내린 홍수만은 아니었어요. 비도 내렸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깊음의 샘이 터졌다고 했어요. 깊음. 딥이죠, 딥. 깊은 어떤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딥 어퀴퍼죠, 딥 어퀴퍼. 딥 어퀴퍼가 터져 나왔을 걸로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 우리 전체 지각이 물 위에 결국 놓여 있는 거야. 그럼 이 물이 지상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빠져나온다라고 그러면 어때요? 충분히 전체 지면이 다 잠기고도 남을 수가 있더란 얘기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지각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 이렇게 우리 손이 닿지 않은 신비한 물로 남아 있죠. 근데 이제 인류가 어떻게 돼? 이거 지금 고갈도 되고 더러워지고 하니까 한번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거 한번 끌어들여 볼까 하는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또 많은 반대와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것만 우리가 오염시키고 이용을 해도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이 DB 에퀴퍼를 건드렸을 때 생기는 지각의 변화라든가 또 그것이 오염됐을 때 생기는 문제들 너무 아찔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손대지 말자 이런 반론도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자, 댐을 둘러싼 물을 활용하는 방안들이 되겠고요. 댐을 통해서 발전하는 그런 기계 장치의 모습이 되겠어요. 미국의 콜로라도 리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고요. 댐이 생긴 다음에 물이 흐르는 양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지금 댐으로 제대로 된 어떤 유속을 못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특별히 캘리포니아 남부가 물도 부족하고 사막화가 심해지니까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 물을 주는 지역에서 느끼게 될 어떤 여러 가지 상실감 또는 형평성이 없다라는 문제들, 그런 것들 갈등 때문에 미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또 반복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있었을까? 당연히 있죠.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아랄해입니다. 아랄해. 아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구소비에트 공화국이 있었죠. 그 나라들이 여러 나라로 갈라졌는데 이 갈라진 나라들이 일곱 나라인가가 이 아랄해를 둘러싸고 있어요. 뭡니까? 아랄해가 공유하는 비극이죠. 예를 들어서 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국경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국경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는 나는 그럼 요 물만 내 물이야. B라는 나라는 나는 이 물만 내 물이야. 이렇게 됩니까? 아니지. A에서 물을 막 뽑아 갖고 하면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수위가 다 낮아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A에서 물을 막 쓰기 시작해. 그럼 B가 옆에서 보고 뭐야? 저놈들이 물 다 빼먹네? 우리도 빼. C가 우리도 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랬던 인공위성 사진으로 볼 때 와 진짜 파랗다. 이 파란색이 물의 깊이를 의미하거든요. 이랬던 데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더라는 거야. 놀랍죠? 다시 한번. 이랬던 데가 이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더라는 거야. 그냥 지금 사막이 돼버렸어요. 물이 없어 그냥. 보세요. 더군다나 이 아랄해기 때문에 염분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또 염분들이 바닥에 막 깔려 있어. 얘네들 때문에 여기를 농사도 못 지어요. 그리고 그 염분들이 계속 번져가면서 이만큼 사막화를 일으키고 있죠. 완전히 그냥 토양이 파괴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고깃배들이 그냥 사막에다 고깃배를 그냥 던져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 바다가 없어지니까 고깃배가 이렇게 그냥 흙 위로 나앉아 버린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유지의 비극이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비극이 생길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 호수 같은 거를 저런 식으로 이제 공유지 비극 때문에 마구마구 퍼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자, 지하수라든가 강물, 호수 다 저런 공유지의 비극의 가능성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런 거 말고 좀 더 풍부한 물의 구는 없을까? 바닷물 얼마나 많아? 그거 쓸 수 없을까? 쓸 수는 있어. 디설리네이션. 어떻게 쓰냐? 당연히 염분을 제거하면 되죠. 염분 제거하는 방법 한번 보여줄까? 자, 요거는 이제 문과생들을 위한 버전이 되겠어요. 문과생들. 문과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닷물의 염분을 없애는 방법.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어, 그리고 그것들을 식히면 어떻게 됩니까? 증류가 되죠. 증류가 되면서 머금고 있던 소금기는 이 유리관에 더덕더덕 붙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프레시 워터만 우리가 앉게 되죠. 자, 여기 문과 버전이고요. 이걸 실제로 기계장치 설계로 바꾸면 이게 이제 이과 공대생용 버전이 되겠어. 뭐 원리는 똑같지만 각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고, 심지어 바닷물이 온도가 낮은 점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다시 콘덴서를 응축기라고 그러죠. 응축기의 어떤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아끼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나와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민물을 얻는 방법이야. 근데 자, 이런 기계가 돌아가려면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은 누군가가 열을 공급해야 되고 콘덴서를 돌려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하네, 석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요?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방법을 쓰느니 차라리 그냥 물을 사다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쌀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세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담수화가 가능은 한데 이런 것들이 아직 경제성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로 물의 공급을 해결한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 이런 데서 지금 담수화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국제 개발해서 많이 활용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두산이 뭐 지금 바이러스 사태, 탈원전 사태 때문에 지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지금 두산이 뭐 올해를 넘기기 어렵네. 지금 뭐 거의 국가가 지금 억지로 1조를 줘서 살리려고 하는데 쉽지 않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데도 지금 다 팔아 넘겨야 되는 게 아니냐, 외국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처지죠. 자, 담수화를 하는 또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쉽고 간편하면서 하지만 대량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뭐냐면 바로바로 필터를 통해서 정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런 필터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바로 물을 정화해버리는 방법이에요. 좀 비싸고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물을 정화하기는 어렵겠죠. 가정마다 좀 쓰는 정도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 되겠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를 봤더니만요, 바닷물을 이렇게 걸르는 것들이 진짜 쉽지가 않더라. 바닷물이 알고 보면 진짜로 많은 염분 말고도 진짜 별의별 찌끄러기가 다 있어요. 자, 필터링 되는 시스템에 가보니까 거기에 막 온갖 물고기하고 불가사리, 문어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둘러붙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계속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더라는 거야. 여러 가지 애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설리네이션의 문제는 일단 비싸. 우리가 지금 물이 없는 게 돈이 없어서 물이 없는데, 뭐 염수를 담수로 만들자니까 또 돈 내라고 그러네. 그럼 우리가 담수화를 못하래.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가